안녕하세요. 밤과 사연,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한지영입니다. 이름은 가명이고요. 제 나이 49, 아니, 이제는 50셋이 됐네요. 오늘은 제 아들이 결혼하면서 엮이게 된 사돈과의 이야기,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사랑의 선에 대해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2에 결혼했습니다. 친구들이 아직 술 마시고 연애하고 놀 때 저는 이미 배부른 새댁이었어요. 남편은 지방 공사 현장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은 꼬박꼬박 가져다 줬지만 야근에, 출장이에, 회식에 집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늘 현장과 술자리 사이를 떠도는 삶이었죠. 아이를 낳고 어린이집 조리 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작은 어린이집 원장까지 됐습니다. 사실 원장이라는 말이 조금 멋져서 그렇지 실상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까지 애들 보고 서류에 학부모 상담에 온종일 사람들 챙기다가 집에 돌아와 보면 정작 저 자신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20몇이던 제가 어느새 50이 넘었더라고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거기서 만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영아, 이제 우리도 사돈 볼 나이다. 그 말이 참 낯설면서도 그래도 애 하나는 다 키웠구나 하는 허전한 안도감이 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처음으로 그 사람을 봤습니다. 제 아들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제 사돈이 될 남자. 이름은 정혜수, 나이 59. 퇴직을 앞둔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검은 양복에 깔끔한 흰 셔츠, 단정한 넥타이.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축사를 할 때 목소리가 묘하게 안정감 있고 따뜻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이자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수 소리 사이로 저는 괜히 그 사람 옆모습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됐습니다. 참 점잖다. 딱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사돈이라는 말이 낯설어 몇 번이고 입안에서 굴려보다가 저녁 피로연 때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돈 어르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하죠. 아드님이 참 듬직하네요. 술잔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자식 자랑을 한참 늘어났죠. 그리고 계산을 마치고 양가가 각자 흩어지는 그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먼저 차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가고 저는 결혼식장 입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제 위로 우산을 쓱 올려줬어요. 비 맞으면 안 되죠, 사돈. 쯤 하고 뒤를 돌아본 순간 정혜수 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비냄새와 우산 비닐에서 나는 약간의 비누향, 그리고 아주 가볍게 스치는 손등의 감촉. 그건 사랑도 설렘도 아니었지만 설명하기 힘든 오래 잊고 살았던 어떤 감각 같은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양가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이면 사돈도 같이 오시죠. 라는 말이 상투적인 인사가 되어버렸고 첫 제사 때는 시댁 거실에 제 남편, 시댁 식구들, 사돈네 가족까지 다 모여 어색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탕을 데우고 접시를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문득 뒤를 돌아봤더니 부엌 문턱에 사돈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사돈. 손님이시잖아요. 이제 식구인데요. 무슨 손님이에요.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조수석에 앉아 하품을 하는 남편 옆에서 저는 창밖만 멍하니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집에 가면 누구랑 같이 밥을 먹을까? 그날 밤 늦게 아들 부부가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돈이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사돈도 많이 피곤하셨죠? 그냥 예의 바른 인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괜히 그 한 줄이 오랫동안 눈에 밟혔어요. 몇 달 뒤 손주가 생기고 돌잔치를 준비할 때였어요. 남편은 여전히 일이 바쁘다며 돌잔치 준비는 거의 저 혼자 맡다시피 했죠. 그 와중에 단체톡으로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돈 애들 돌잔치 준비 힘드실 텐데 건강 챙기세요. 처음으로 저는 단체방이 아닌 개인톡으로 답을 보냈습니다. 사돈도 건강 조심하세요. 교감 선생님 하시느라 늘 바쁘시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씩 개인톡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주로 날씨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말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돈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집을 나와 있습니다. 기침을 하다 말고 휴대폰을 뚫어지게 봤어요. 네, 별거 중입니다. 요즘 고시원 같은 데서 지내요. 짧게 설명을 덧붙였어요. 퇴직을 앞두고 여러 문제로 아내와 말이 잘 통하지 않게 됐다고, 서로 상처만 주다 보니 잠시 떨어져 살기로 했다고. 그 메시지를 읽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혼자인데 남편과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거의 관심이 없는 하숙생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사돈에게 조금 솔직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말이 별로 없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부부 사이 얘기를 할 틈이 없었네요. 잠시 후 도착한 답장.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그 문장이 제 마음 한구석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사돈이 퇴직을 했다는 소식은 단체 카톡으로 먼저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꽃다발을 든 정혜수 씨가 학교 현관 앞에서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날 밤 조금 늦은 시간에 사돈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오늘 퇴직식이었어요. 수고 많으셨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라기보단 허전하네요. 30해 넘게 학교에 다녔는데 내일부터는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읽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언젠가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할 날이 올 텐데 그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잠시 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술 한잔하고 싶은데 혹시 사돈 시간 되세요? 부담되시면 괜찮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쓰려다가 오늘은 좀 늦었네요 라고 적었다가 지우고 결국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처라면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제 어린이집에서 버스 2정거장 떨어진 작은 선술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형광등 대신 노란 주황빛 등이 켜진 학생보다 중년 손님이 더 많은 오래된 술집이었어요. 사돈,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부른 건데요. 제가 와야죠. 서툴게 잔을 채우고 우리는 처음엔 오로지 아이들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었어요. 사돈 따님은 참 싹싹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조금씩 풀리자 학교 이야기, 아이들 생활기, 학부모 민원, 그리고 어느샌가 서로의 배우자 이야기로 넘어가더군요. 집에서 누가 나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겠더라고요. 저도요. 하루 종일 애들 돌보고 집에 와서도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데 누구 하나 제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사돈이 그렇게 말하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굉장히 쓸쓸했습니다. 소주잔이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막차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을 즈음 우리는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고 가게 앞 가로등 밑에 서 있으니 도시 소음도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야죠, 사돈. 그러게요. 집에 가도 불 꺼진 방뿐이긴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와 꽂혔습니다. 나도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불을 켜면 얇게 식은 밥 냄새와 풀어놓은 넥타이만 흔적처럼 남아있는 조용한 거실뿐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돈,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 거죠? 사돈이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취기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결심 비슷한 것이 섞여 있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사돈 생각이 자꾸 납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듣는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메시지는 더 잦아졌고 전화는 더 길어졌으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차 안에서만 만나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눈이 무서워서 밥집도 카페도 잘 가지 못했어요. 아파트 단지 뒤쪽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공원 주차장에 차를 대고 같은 방향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이미 마음은 좀 넘어온 것 같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창문에 빗방울이 줄줄 흐르는 걸 보다가 사돈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렸던 온기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모텔도 호텔도 아닌 도시 외곽의 한적한 게스트하우스 옆 방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고 한밤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다만 제가 기억하는 건 하나입니다. 지영 씨, 미안합니다. 저도요, 사돈. 행복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올라와 목이 메이던 그 순간, 그 밤 이후 우리의 일상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밀이 길어지면 언젠가는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얼굴이 요즘 좀 달라졌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린이집 일 때문에 그래. 새학기 준비하느라 바빠서 머리가 하얘진 채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저는 스스로가 정말 추하게 느껴졌어요. 또 한 번은 사돈과 카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다가 거의 의자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안고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쪽 창가 자리 괜찮겠다. 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사돈이 제 손목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저를 거의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좁은 화장실 칸 안에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웃음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지영, 이제 그만하자. 이건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 기대려는 도망일지도 몰라. 며칠 후 저는 사돈을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늘 만나던 그 공원 주차장이었어요. 이번에는 차 밖으로 나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사돈, 네, 우리 그만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우리 둘 다 잘못이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저는 더 이상 똑바로 못 보겠어요. 이건 사랑이고 뭐고를 떠나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짓 같아요. 사돈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지영 씨, 그 사람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밥만 먹고 얘기만 하고 헤어지는 걸로.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안 보는 것 뿐인 것 같아요.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요. 사돈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이 맞겠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남편을 힐끔힐끔 봤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얼굴, 무심하게 TV 채널을 돌리는 손, 어쩌다 마주친 눈. 이혼하자는 말도, 당신이 싫다는 말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진 않아도 이 사람과 함께 키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저와 사돈의 그 짧은 계절을 내 손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린이집 원장으로 바쁘게 살고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기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제 외로움을 누군가의 어깨 위에 막연히 올려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년째 되던 해 손주 돌잔치가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예쁜 한복을 입은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다가 문득 저쪽 입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조금 야윈 듯한 그러나 여전히 반듯한 정장 차림의 남자. 사돈 정혜수 씨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아주 짧고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습니다. 사돈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요. 사돈도요. 그뿐이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아이들 짐을 챙기고 있던 저는 복도로 나갔다가 그 사람과 딱 마주쳤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매한 거리, 애매한 눈빛. 먼저 고개를 숙인 건 그 사람이었어요. 사돈 아니 지영 씨.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고맙기도 했습니다. 제 외로움을 알아주셔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제가 사람이구나, 아직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해줘서.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은 서로 같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동시에 작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못된 웃음이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른스러운 웃음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사돈의 이름을 찾아 들어가 그동안 주고받았던 모든 메시지를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밤샘 근무 후 보냈던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몸이 아프다며 보낸 약 봉지 사진, 손주 사진에 붙어있던 하트 이모티콘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던 두 줄. 우리 사돈으로만 살아요. 네, 그게 맞겠죠. 저는 손가락으로 그 대화창을 길게 눌렀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한 계절이, 하나의 챕터가 제 인생에서 조용히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이 이야기를 불륜을 미화하려고 들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과 욕망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군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고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싶고 토닥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 너머로 내밀어 버린 거고요. 잠깐의 위로, 짧은 설렘, 일주일 남짓의 따뜻함이 그 이후의 1년, 2년 아니 어쩌면 평생을 죄책감과 불안으로 채워버릴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배웠습니다. 사랑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이 정당한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사돈인 사람에게 내 외로움을 전부 걸어버리면 결국 상처는 돌고 돌아 가족에게 가더군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돈과 저 둘 다 마지막엔 스스로 멈출 수 있었다는 점에서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 혹시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분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마음 멈출 수 있을 때 멈추세요. 당신의 외로움은 이해받아야 마땅하지만 누군가의 가족을 무너뜨릴 만큼 귀한 외로움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언젠가 누군가를 또 좋아하게 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려 합니다. 밤과 사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한지영이었습니다.